지금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캄보디아와 그 뒤에서 조종하던 거대한 중국 자본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계 은행조차 손대지 못했던 저들의 검은 자금망 그 심장을 멈춰 세운 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시작은 4조 원 규모의 메콩강 프로젝트 전면 중단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원조 중단이 아니었습니다. 태국과의 공조로 범죄 소탕 작전이 전개되자 그들이 믿고 기댔던 거대 카르텔의 자산이 단 1초 만에 증발했습니다. 세계는 이것을 외교 핵무기로 불렀지만 한국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지키는 정의의 실행일 뿐이다. 이제 세계는 묻고 있습니다. 대체 대한민국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국가가 자국민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까? 내가 살아온 25년 금융 경력 동안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국익은 숫자로 계산되는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2025년 9월 나는 그 답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상 누구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증명해 보인 바로 그 답을 말이죠. 나는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런던 금융가의 심장에서 숫자로 세상을 읽어온 국제금융분석가죠. 내게 국가란 GDP였고 채권 등급이었고 리스크 지수였습니다. 감정과 윤리는 시장을 흐리는 잡음일 뿐이라 여겼습니다. 2025년 9월 17일 새벽 3시 모니터에 충격적인 화면이 떴습니다. 캄보디아 푸놈펜 프린스 은행 앞이었죠. 수천 명의 시민이 은행 문을 두드리며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돈 돌려내, 내 돈 어디 갔어? 사람들이 울부짖고 비명이 스피커를 찢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뱅크런이 아니었습니다. 한 국가의 경제가 실시간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한국 정부가 4조 원 규모의 ODA를 전면 중단한 것입니다. 캄보디아 경제의 20%를 지탱하던 그 숨줄이 하루아침에 끊겼습니다. 푸놈펜 증시는 개장 직후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고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는 순식간에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상점들은 셔터를 내렸고 거리는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체를 집어삼키는 경제 붕괴의 공포였습니다. 나는 즉시 본사에 긴급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감정적 과잉 대응이다. 납치 피해자 몇 명 때문에 한 나라의 경제를 인질로 잡는 것은 국제시장의 룰을 깨는 위험한 행동이다. 나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나는 한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철창 안에 갇힌 젊은 한국 청년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카메라가 흔들리고 누군가의 주먹이 청년의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피가 튀었습니다. 그 순간 한국 외교부의 긴급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대변인은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건드리면 국익을 논할 자격은 없습니다.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었어요. 선전포고도 아니었죠. 이것은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의 최우선 가치가 시장도 GDP도 외교관계도 아니라 오직 국민이라는 무섭도록 냉철한 국가 철학의 선포였던 겁니다. 캄보디아 훈네트 정권은이 경고를 비웃었죠. 한국이가 우리러. 그들은 뒤에 중국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게 봤어요. 외교란 결국 힘의 게임이고 작은 나라 몇 명의 목숨 때문에 국제 질서가 바뀔 순 없으니까요. 그런데 72시간 뒤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캄보디아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가 마이너스로 떨어졌어요. 한국계 자본이 동시에 빠져나갔고 일본과 싱가포르마저 줄줄이 철수하기 시작했죠. 국제 신용등급은 추락했고 IMF는 긴급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총 한 방 쏘지 않았습니다. 군남 한 척 보내지 않았어요. 그저 4억짜리 지원을 멈췄을 뿐인데 한 나라의 경제가 붕괴 직전까지 몰린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건 제가 아는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쟁이었어요. 그것도 상대의 급소를 정확히 겨냥한 치밀하고 냉혹한 경제 전쟁이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감정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희들은 처음부터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상대의 급소가 어딘지, 어떻게 숨통을 끊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밀어붙여야 하는지 말이죠.
그 모든 계산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가치만 있었어요. 국민입니다. 런던 금융가에서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국가는 국익을 위해 존재한다고요. 때로는 소수를 희생해야 더 큰 다수를 살릴 수 있다고 말이죠. 그게 현실이고 그게 정치라고 배웠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 공식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국민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곧 국익이라고 그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국의 두 번째 카드는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푸놈펜의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지옥을 봤습니다. 푸놈펜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현지 정보원 채아를 만났습니다. 그는 30대 중반의 캄보디아인으로 과거 훈센 정권에서 일했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빠져나온 인물이었죠. 그가 저를 낡은 도요타 픽업 트럭에 태우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시야 우쿠빌로 갑니다. 거기 가면 진짜 지옥을 보실 겁니다. 차는 푸펜을 벗어나 남쪽으로 달렸어요. 4시간을 달려 도착한 시야 우쿠빌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음산했습니다. 거리 곳곳에 중국어 간판이 넘쳐났고 140개가 넘는 카지노 건물들이 도시를 집어삼키고 있었죠. 채아가 차를 세우고 건물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골든 드래곤 카지노 보이시죠? 겉으로는 카지노지만 안에선 인신 매매와 보이스피싱이 벌어집니다. 중국 태자그룹이 운영하는 곳이에요. 저는 쌍안경으로 그 건물을 들여다봤습니다. 철창이 쳐진 창문, 삼엄한 경비, 그리고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들. 이곳은 카지노가 아니라 거대한 감옥이었어요. 한국인들이 저기 갇혀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채아가 고개를 끄덕였죠. 23명입니다. 취업 사기로 끌려왔어요. 하루 18시간씩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게 하고 도망치면 구타당합니다. 심지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탈출에 성공한 사람을 경찰이 다시 잡아다가 조직에 팔아넘겼습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경찰이요? 경찰이 피해자를 되팔았다는 겁니까? 네, 박사님. 이 나라에선 경찰도 범죄 조직의 일부예요. 한 명당 $500씩 받고 넘깁니다. 훈센 정권은 국가가 아닙니다. 그냥 거대한 범죄 집단이죠. 저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25년간 금융분석가로 살며 부패한 정권을 많이 봤지만이 정도는 처음이었어요. 경찰이 피해자를 구조하는 게 아니라 대파는 나라라니 이건 국가의 탈을 쓴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채아는 저를 허름한 술집으로 데려갔습니다. TV에서는 캄보디아 경찰청장이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범죄 조직원 5명을 검거했습니다. 캄보디아는 법치 국가입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고 청장은 의기양하게 웃고 있었죠. 5명의 조직원이 수갑을 찬 채 카메라 앞에 세워졌습니다. 채아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TV를 가리켰습니다. 데이비드 적의 저들의 방패막입니다. 호호이십니까? 저 5명은 말단 중에 말단이에요. 조직에서 쓸모 없어진 놈들을 희생양으로 내준 겁니다. 그럼 진짜 조직원들은요? 여전히 저 카지노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죠. 저가 끝나면 저 청장은 태자그룹 간부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을 겁니다. 5명 잡았다고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조직원이 5명은 넘어요. 저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 나라에서 외교적 협상이란 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채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협상할 상대가 없어요. 훈센 정권 전체가 태자그룹과 한몸입니다. 대통령부터 경찰청장까지 모두 뇌물을 받고 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왜 4억 원의 ODA를 전면 중단했는지 말이에요. 이 썩어 빠진 정권의 외교적 협상 따윈 통할 리 없었습니다. 캄보디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소탕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막사님 채아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일주일 전부터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직원들이 갑자기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푸놈펜 시내 곳곳에서 한국 기업들이 사무실을 비우기 시작했어요.
마치 뭔가 큰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외교적 협상을 포기했다는 겁니까? 채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박사님. 한국은 애초에 협상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비 썩어 빠진 정권과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럼 한국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채아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그걸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모든 진실을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경찰이 피해자를 되는 것도 태자그룹과 정권이 한 몸인 것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채하의 말에 전율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의들은 이미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채아가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격적으로 캄보디아에 대해 여행 금지, 흑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동시에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 행항공 노선이 운항 중단됐어요. 완전한 셧다운이었죠. 채아가 긴급히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사님, 지금 당장 앙코르와트로 오세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즉시 앙코르와트로 향했습니다. 캄보디아 최대의 관광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죠. 5시간을 달려 도착한 코르와트의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평소라면 한국, 일본, 중국 관광객들로 발디딜도 없어야 할 세계 최대의 유적지가 텅 비어 있었어요. 유령 도시였습니다. 앙코르와트 입구로 걸어 들어가는데 사방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관광객들의 웃음소리도 가이드들의 설명도 상인들의 호객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바람소리만 유적 사이를 스쳐 지나갔죠. 기념품 가게 주인 하나가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손님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영국에서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가 제 팔을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한국 관광객이 안 와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침부터 줄을 섰는데 오늘은 한 명도 없어요. 일본도 여행 금지했고 싱가포르도 따라서 경보를 올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이 가게로 새 아이를 키웠습니다. 우린 이제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제 가족은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저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관광 가이드들이 멍하니 벤치에 앉아 있었고 툭툭 운전사들은 손님 없는 차 옆에서 담배만 피우고 있었죠. 레스토랑은 텅 비어 있었고 호텔 로비에는 체크아웃하는 외국인들만 줄지어 있었습니다. 한 관광 가이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15년 경력의 베테랑이라고 했어요. 손님, 저는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과 일하는 게 좋았어요. 그분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팁도 잘 주고 우리 문화를 존중했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한국 사람들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몸 조직에 넘겼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를 먹여 살린 은인들을 이렇게 대했단 말입니까? 저는 시아누크빌로 돌아왔습니다. 거기 상황은 앙코르와트보다 더 처참했어요. 해변가에 질비하던 리조트와 호텔들이 하나 둘씩 셔터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선셋빛이 리조트 앞에 서 있는데 호텔 직원들이 짐을 싸서 나오고 있었어요. 지배인으로 보이는 50대 중반의 남자가 호텔 간판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저를 돌아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문 닫습니다. 20년 운영한 호텔을 접어야 해요. 한국 관광객이 전체 매출의 60%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안 오면 끝입니다.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47명을 해고해야 합니다. 그들도 가족이 있어요. 애들 학교 보내야 하고 부모님 병원비 내야 하고 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정부 때문이죠. 그가 떨리는 손으로 호텔 간판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늘 우리에게 학교와 병원을 지어줬습니다. 도로도 만들어줬어요.
한국 관광객들은 친절했고 돈도 잘 썼죠. 우리 경제를 살려준 은인들이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렇게까지 화난 겁니다. 우린 아시아의 거인을 건드린 겁니다. 저는 해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곳곳에서 같은 광경이 펼쳐졌어요. 임시 휴업 팻말을 붙이는 식당들, 짐을 싸는 호텔 직원들, 울면서 서로를 껴안는 상인들. 한 해산물 식당 주인이 빈 테이블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손님들이 자리를 좋아했는데 이제 다시는 못 보는 건가? 저녁이 되어 채아를 만났습니다. 그가 저에게 자료 하나를 건넸어요. 박사님, 캄보디아 관광부의 긴급 보고서입니다.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묻지 마세요. 저는 그 자료를 읽고 경악했습니다. 캄보디아 GDP의 30%가 관광 산업이었어요. 그중 한국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였죠. 연간 한국인 방문객 120만 명이 캄보디아에 떨어뜨리는 돈은 23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이었습니다. 그 돈줄이 하루아침에 끊긴 겁니다. 일본과 싱가포르도 따라서 여행 경보를 올렸습니다. 채아가 설명했어요. 한국이 움직이면 아시아가 따라 움직여요. 그게 한국의 영향력입니다. 저는 자료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완벽한 경제 봉쇄입니다. 맞습니다. 1단계로 ODA를 끊어서 금융을 마비시켰죠. 2단계로 관광을 차단해서 실물 경제의 숨통을 끊었습니다. 총 한 방 안 쏘고 폭탄 하나 안 떨어뜨리고 한국은 수천 km 밖에서 우리나라를 질식시키고 있어요. 저는 전율했습니다. 25년간 금융분석가로 살며 수많은 경제 제재를 받지만 이렇게 정확하고 치명적인 공격은 처음이었어요. 막사님, 채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푸놈펜 시내가 난리입니다. 관광업에 종사하던 수십만 명이 직장을 잃었어요. 그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정부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변명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한국이 왜 화났는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런던 본사에 긴급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의 급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단계별로 숨통을 끊어가는 치밀한 경제 전쟁입니다. 한국은 캄보디아 경제의 두 기둥인 금융과 관광을 동시에 무너뜨렸습니다. 총성 하나 없이 한국은 한 나라를 무릎 꿇리고 있습니다. 몬사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데이비드, 한국의 다음 수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저는 답을 쓸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몰랐어요. 한국이 얼마나 더 멀리 갈 수 있는지, 그 한계가 어디인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었죠. 학교와 병원을 지어주던 선의의 국가가 자국민을 건드리자 얼마나 무서운 심판자로 변할 수 있는지 저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경제가 완전히 마비되자 혼마네트 정권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거리에는 시위대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자국민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까지 치솟았어요. 저는 푸놈펜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중앙광장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죠. 일자리를 돌려내라. 우리 가족은 어떻게 먹고 살란 말이냐? 구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채아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박사님, 훈마네트가 움직일 겁니다. 이대로 가면 정권이 무너져요. 그는 뭔가 극단적인 수를 쓸 겁니다. 협상에 나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채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들은 절대 협상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협상하면 태자그룹과의 결탁이 전부 드러나니까요. 그들은 다른 방법을 쓸 겁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겁니다.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는 거죠. 그날 밤 채아의 예측이 현실이 됐습니다. 2025년 9월 29일 새벽 4시 저는 긴급 전화에 잠에서 깼어요. 박사님, 큰일 났습니다. 국경에서 폭격이 시작됐어요. 뭐라고요? 누가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우리 군대가 태국 국경을 향해 다연장 로켓포를 쐈습니다. 프레아 비히어 사원 근처예요. 저는 황급히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프레아 비히어 사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캄보디아와 태국은 수십 년간 그 사원의 영유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11세기에 지어진 그 힌두교 사원은 양국 간의 뇌관이었죠. 저는 즉시 국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6시간을 달려 도착했을 때 하늘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캄보디아 군인들이 다연장 로켓 발사대를 재장전하고 있었습니다. 국경 마을 주민 하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이 지역에서 평생을 살았다고 했어요. 손님 외국 기자세요? 아닙니다. 금융 분석가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노인이 멀리 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산 너머가 태국입니다. 우리 군대가 아침부터 저쪽으로 로켓을 쐈어요. 하지만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쇼예요. 쇼에 태국 군부대를 맞췄어. 그냥 산에다 대고 쐈을 뿐이에요. 사람 다친 것도 없습니다. 저는 쌍안경으로 전방을 관찰했습니다. 노인의 말이 맞았어요. 포격은 명백히 태국 군사시설을 겨냥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산비탈에 떨어져 흙먼지만 일으키고 있었죠. 그럼 왜 이런 짓을 합니까? 노인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국민들 눈 돌리려는 거죠. 한국 때문에 경제가 박살났잖아요. 관광객 안 오고 호텔 문 닫고 사람들 일자리 잃고 그걸 감추려고 태국이 우리 땅을 노린다고 선동하는 겁니다.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이건 진짜 전쟁이 아니었어요. 자국민의 시선을 무너지는 경제와 한국의 분노에서 외부 회적 태국으로 돌리려는 비열한 속임수였습니다. 푸놈펜으로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훈마네트의 긴급 연설이 나오고 있었어요. 친애하는 캄보디아 국민 여러분. 태국이 우리의 신성한 영토 프레아 비히어 사원을 침범하려 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국민 여러분 단결합시다. 외부의 적을 물리칩시다. 경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언급도 없었죠. 온통 태국 타령뿐이었어요. 마치 모든 문제가 태국 때문인 것처럼 포장하는 겁니다. 푸놈펜에 도착해서 채아를 만났습니다. 그가 국영 TV 뉴스를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태국의 영토 침범 야육조상의 땅을 지키자 같은 자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보이시죠, 박사님? 한국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마치 우리 경제 문제가 태국 때문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이건 한국의 구출 작전을 방해하려는 도박이군요. 국경 분쟁을 일으켜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한국의 압박을 약화시키려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박사님. 하지만 채아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어요. 저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태국을 건드린 겁니다. 캄보디아는 쥐를 잡으려다 호랑이를 깨운 거예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강국입니다. 군사력도 막강하죠. 그런 나라를 함부로 건드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박사님, 제가 들은 바로는 채아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태국이 2022년에 우리를 제압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쓴 무기가 한국산이었어요. KGB라는 유도폭탄이었죠. 한국 무기로요? 네. 그리고 태국과 한국은 매우 가까운 관계입니다. 군사 협력도 활발하고요. 만약이 두 나라가 손을 잡는다면 채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이 돌아갔습니다. 한국의 정보력과 경제력, 태국의 군사력이 둘이 결합한다면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훈마네트는 한국을 방해하려다. 오히려 한국에게 태국이라는 강력한 파트너를 선물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국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캄보디아의 도발은 명백한 주권 침해입니다. 태국은 자국의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명의 어조가 묘했습니다. 화가 난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여유가 느껴졌어요. 마치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었죠.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국으로 가야 한다고요? 태국 정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들이 정말 한국과 손을 잡을 것인지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방콕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채아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박사님 조심하세요. 이제 일이 점점 커질 겁니다. 캄보디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채아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훈마네트는 자신이 무엇을 깨웠는지 아직 모릅니다. 한국이라는 호랑이 하나도 감당 못하면서 태국이라는 또 다른 호랑이까지 건드렸어요. 이제 심판의 시간이 올 겁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푸놈펜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그 아래에서 훈마네트 정권은 마지막 도박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도박이 자신들의 무덤을 파는 삽이 될 줄은 말이죠. 캄보디아는 쥐를 잡으려다 아시아의 호랑이 2마리를 깨운 겁니다. 방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현지 언론인 친구를 통해 태국 공군 기지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의 도발에 태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죠. 기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차분했어요. 국경을 공격당한 나라치곤 말이죠. 군인들은 침착하게 움직였고 오히려 준비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박사님 환영합니다. 뒤돌아보니 50대 초반의 군인이 서 있었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대령이었어요. 그의 비행 슈트에는 바이퍼라는 별명이 새겨져 있었죠. 저는 수라삭 대령입니다. 영국 왕립공군에서 유학했었죠. 영국 출신이시라니 반갑습니다. 그가 저를 F-16 전투기들이 도열한 경납고로 이끌었습니다. 12대의 전투기가 완벽하게 정비된 상태로 대기 중이었어요. 대령님, 캄보디아의 도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라삭 대령이 잠시 침묵하더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박사님. 저들이 우리 국경을 도발한 것 수십 년간 있던 일입니다. 1962년부터 우리는 프레아 비히어 사원 문제로 수없이 충돌했어요. 짜증나지만 외교로 풀 수 있는 일입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감히 대한민국 국민을 인질로 잡고 한국의 경고를 무시하는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아시아 전체에 대한 모욕이에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령님은 태국군인 아닙니까? 왜 한국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까? 수라삭 대령이 전투기 한 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날개 밑에 결합된 폭탄을 손으로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KGGB입니다. 한국 LI 지넥스 1이 만든 유도 폭탄이죠. 무게 500kg, 사거리 110km, 오차 1m 이내의 정밀도를 자랑합니다. 한국 무기를 쓰신다는 겁니까? 쓰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공군의 자랑이죠.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2022년을 기억합니다. 캄보디아가 국경에서 선을 넘었을 때 우리가 도입한 바로 이 케이지로 그들의 갱도와 벙커를 재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수라삭 대령이 폭탄 표면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괴물은 110km 밖에서 날아가 산 뒤편에 숨은 적까지 타격합니다. GPS와 INS 복합 유도 방식으로 날씨가 나빠도 정확히 맞춰요. 그날 한국의 기술력에 전율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한국 무기로 캄보디아를 제압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박사님. 캄보디아 군대는 우리 F-16이 뜨기도 전에 항복했어요. 레이더에 잡히는 순간 공포에 질렸죠. 왜냐고요? 2022년에 이 폭탄이 뭘 할 수 있는지 뼈저리게 경험했으니까요. 수라삭 대령이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히 무기를 판 게 아닙니다. 기술을 이전해줬고 정비 방법을 가르쳐줬고 우리 조종사들을 훈련시켜줬어요. 한국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고마움을 갚을 때가 온 겁니다. 그럼 태국이 한국을 돕겠다는 겁니까? 돕는 게 아닙니다. 수라삭 대령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이건 빚을 갚는 겁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무기로 한국 국민을 구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명예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경납고 안쪽을 가르쳤습니다. 이미 한국 707 특임단과 교신을 시작했습니다. 합동작전을 펼칠 겁니다. 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합동작전이라니요?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캄보디아가 우리 국경을 공격하기 전부터죠. 수하삭 대령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국 정보부가 이미 우리에게 경고했어요. 훈마네트가 국민 시선을 돌리려고 우리를 도발할 거라고요.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게 계획된 겁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캄보디아의 움직임을 다 읽고 있었어요. 그들이 태국을 건드릴 걸 알았고 우리는 그 순간을 기다렸던 겁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이들은 캄보디아가 태국을 도발할 것까지 예측하고 그걸 역용하려 했던 겁니다. 수라삭 대령이 저를 지휘소로 데려갔습니다. 벽에는 시아누쿠빌의 위성사진이 붙어 있었고 한국인 인질들이 갇혀있는 건물들이 붉은 표시로 되어 있었어요. 이게 타겟입니다. 골든 드래곤 카지노 그리고 주변 5개 건물. 한국인 23명이 이 안에 갇혀있죠. 어떻게 구출하실 겁니까? 수하 대령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1단계 우리 F-16편대가 KGB로 적의 감시탑과 통신시설을 파괴합니다. 눈과 귀를 먼저 멀게 하는 거죠. 2단계 한국 707 특임단이 헬기로 침투해서 인질을 구출합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2022년의 경험이 있어요. 캄보디아 군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KGG의 공포를 알아요. 우리 전투기가 레이더에 잡히는 순간 벙커로 숨을 겁니다. 저는 작전 브리핑 자료를 보며 물었습니다. 작전명이 뭡니까? 한강의 약속입니다. 수라삭 대령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국민을 반드시 집으로 데려간다는 약속이죠. 태국 공군이 그 약속을 지키는데 힘을 보혈 겁니다. 그때 통신병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한국 707 특임단 강신후 소령과 화상회에 준비됐습니다. 수하삭 대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보았습니다. 박사님도 함께 보시겠습니까? 역사의 증인이 되실 겁니다. 저는 넋을 잃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에 한국 특수부 대원들이 나타났어요. 가운데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소령이 서 있었습니다. 바이퍼,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강신우 소령이 물었습니다. 완벽합니다. 소령님. F-16편대 12대기 중입니다. KGGB 24발 장착 완료했습니다. 강신우 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8시간 뒤 작전을 개시합니다. 바이퍼 우리 국민을 부탁합니다. 수라삭 대령이 경례를 했습니다.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무기로 한국 국민을 구하겠습니다. 이보다 더 명예로운 일은 없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훈마네트는 한국을 방해하려고 태국을 도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도발은 오히려 한국에게 태국 공군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쥐어준 꼴이 됐어요. 캄보디아는 쥐를 잡으려다 아시아의 호랑이 2마리를 깨운 겁니다. 그리고 그 호랑이들은 이미 사냥 준비를 끝냈습니다. 작전 개시 48시간 전국 공군기지의 지휘소에 머물 수 있는 특별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휘소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시아쿠빌의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 있었고 한국 707 특임단의 위치가 GPS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2025년 10월 1일 새벽 2시 작전 개시 5시간 전이었습니다. 저는 수라삭 대령 옆에서 위성 스크린을 통해 한국 707 특임단 강신우 소령과 태국 수라삭 대령의 최종 교신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라삭 대령이 헤드셋을 쓰며 말했습니다. 독수리 이쪽은 바이퍼 들리십니까? 화면에 강신우 소령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바이퍼 이쪽은 독수리 명확히 들립니다. 소령님 독수리의 발톱이 5분 뒤 적의 눈을 멀게 할 겁니다. 좌표는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 바이퍼 타겟 6개 지점 모두 확인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때 강신우 소령이 잠시 침묵하더니 화면 하나를 띄웠습니다. 한국 뉴스 화면이었어요. 한 중년 남성이 기자회견장에서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준영 군의 아버지입니다. 강신우 소령의 목소리가 낮게 잠겼어요. 22살 대학생입니다.
취업 사기로 캄보디아에 끌려갔죠. 이 아버지는 아들을 찾기 위해 직접 캄보디아까지 갔다가 경찰에게 쫓겨났습니다. 화면 속 아버지가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아직 22입니다. 강신우 소령이 화면을 끄며 말했습니다. 바이퍼의 영상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눈물에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준영을 집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수라삭 대령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가가 붉어지는 걸 봤어요. 알겠습니다. 소령님.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작전 개시. 새벽 3시. 드디어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태국 공군 기지에서 12대의 F-16 전투기가 이륙했어요. 엔진 소리가 하늘을 찢었습니다. 수라삭 대령이 직접 선두 편대를 이끌었습니다. 전 편대 바이퍼 고도 8,000m 유지 캄보디아 연공 100km 외곽으로 접근한다. 저는 지휘소에서 레이더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12개의 녹색 점이 캄보디아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타겟까지 거리 110km지 발사 준비. 수라삭 대령의 목소리가 헤드셋에서 들렸습니다. 타겟 1 골든 드래곤 카지노 감시탑 좌표 입력 완료. 타겟 2 통신 중계소 좌표 입력 완료. 타겟 3 캄보디아군 레이더 기지 좌표 입력 완료. 전편대 발사 순간 레이더 화면에서 12개의 작은 점들이 분리됐습니다. 페이지집이 유도 폭탄들이었어요. 무게 500kg짜리 괴물들이 110km를 날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위성 화면으로 시야 우크비를 지켜봤죠. 2분 30초 뒤 첫 번째 섬광이 터졌습니다. 골든 드래곤 카지노의 감시탑이 폭발했어요. 그 다음 통신 중계소, 레이더 기지, 전력 공급소 6개의 타겟이 정확히 명중당했습니다. 전 타겟 명중 확인. 술라삭 대령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독수리 적의 눈과 귀가 멀었습니다. 침투하십시오. 바이퍼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강신호 소령이 답했습니다. 위성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캄보디아 해안가 30km 해상에서 한국 해군 헬기 4대가 적공 비행으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강신우 소령과 707특임단 대원 40명이 탑승한 헬기들이었습니다. 전편대 고도 50m 유지 레이더 회피 기동 계속한다. 강신우 소령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헬기들은 파도 위를 스치듯 날아가 시아오크빌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폭발로 혼란에 빠진 골든 드래곤 카지노 건물 옥상에 착륙했어요. 침투 시 강신우 소령이 외쳤습니다. 위성 적선 카메라로 건물 내부가 보였습니다. 707 특임단 대원들이 빠르게 건물 안으로 진입했어요. 총성이 울렸고 성광탄이 터졌습니다. 3층 인질 발견. 한 대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층에도 있습니다. 총 17명. 지하에 6명 추가 발견. 강신우 소령이 무전으로 외쳤습니다. 전원 확보했습니다. 23명 전원. 철수 준비. 그때였습니다. 캄보디아 군 차량들이 건물 쪽으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바이퍼 적상군이 접근 중입니다. 강신우 소령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독수리. 우리가 처리합니다. 수라삭 대령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F-16편대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건물 주변 도로에 KGB를 투하했어요. 캄보디아 군 차량들 앞쪽 도로가 폭발하며 진경로가 차단됐습니다. 도로 차단 완료. 독수리 철수 경로 확보됐습니다. 강신우 소령의 헬기들이 옥상에서 이륙했습니다. 강신우 소령이 한 청년을 헬기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공포에 질려 온몸을 떨고 있었죠. 얼굴에는 멍자국과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신우 소령이 피 묻은 자신의 헬멧을 벗어 그 청년의 머리에 씌워졌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하지만 따뜻하게 말했어요. 대한민국입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이준영 씨, 이제 저희와 함께 집에 가시죠. 지휘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헬기들이 무사히 태국 영해로 빠져나갔습니다. 23명 전원,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구출에 성공한 겁니다. 작전 성공. 전원 무사 귀환. 강신후 소령의 목소리가 지휘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휘소가 환호성으로 터졌습니다. 태국 군인들이 서로 껴안고 기뻐했어요. 수라삭 대령도 헤드셋을 벗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소령님, 한국 국민을 무사히 모셔갑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수라삭 대령이 경례하며 말했습니다. 바이퍼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태국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 후 소령이 답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아시아의 두 호랑이가 보여준 부패한 정권에 대한 완벽한 연합 심판이었습니다. 한국의 정보력과 특수부대, 태국의 공군력과 무기 둘이 하나가 되어 국민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킨 겁니다. 군사작전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구출 작전 직후 저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707 특임단이 인질만 구출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골든 드래곤 카지노의 서버실에서 뭔가를 가져갔습니다. 태국 공군기지에서 수라삭 대령을 만났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령님, 한국 특수부대가 현장에서 뭘 확보했습니까? 수라삭 대령이 미소를 지었어요. 박사님은 정말 날카로우시군요. 그들은 태자그룹의 디지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거래 내역, 계약서, 매물 기록 모든 것이죠. 그걸 어디에 쓰려는 겁니까? 미국에 넘긴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도요. 저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한국의 진짜 목표는 구출만이 아니었어요. 태자그룹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캄보디아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긴급히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중대 발표를 한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외교부 청사 브리핑룸은 국제 언론으로 가득했습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단상에 올랐어요. 본 외교부는 캄보디아 구출 작전 과정에서 확보한 중대 증거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자 합니다. 화면에 문서들이 나타났습니다. 태자그룹의 내부 자료였어요. 디지털 원래 거래 내역, 인신 매매 계약서 그리고 캄보디아 고위 관료들에게 뇌물을 준 증거가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이 자료들은 미국 법무부, 영국 국가범죄청, 유럽연합 사법기구에 이미 전달됐습니다. 태자그룹의 범죄 수익 21조 원이 비트코인으로 세탁되고 있었으며 이는 국제금융 시스템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저는 옆자리에 미국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미 움직였습니다. 12시간 전에 천재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어요. 지금 전 세계가 그를 찾고 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우연히 외교부 관계자와 짧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김진아 차관이 며칠 전 미국 존 메카시 법무부 차관보와 통화했습니다. 통화록 일부가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에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김 차관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약속한 선물을 보냅니다. 707이 태자그룹 서버에서 직접 확보한 디지털 월렛 내역입니다. 이건 인신 매매 자금이자 귀국의 달러 시스템을 위협하는 검은 돈입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미국이시 차관보가 즉각 답했답니다. 증거가 완벽합니다. 한국의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법무부는 즉각 천재에 대한 기소 및 자산 몰수에 착수하겠습니다. 라고요. 저는 전율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자국민을 구출한 게 아니었어요. 동시에 미국에게 태자그룹을 무너뜨릴 완벽한 증거를 제공한 겁니다. 이것은 국제사법 공조였고 한국이 그 중심에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속보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미국 법무부 태자그룹 총수 천즈 긴급 체포 영장 발부 21조 원 규모 비트코인 자산 동결 영국 태자그룹 소유 런던 부동산 1.4조 원 압류. 저는 런던의 동료들에게서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데이비드, 이건 역사상 가장 빠른 국제 공조야. 한국이 증거를 넘긴 지 48시간 만에 전 세계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어? 태자그룹은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1조 원의 비트코인이 동결되자 조직의 자금줄이 완전히 끊겼어요.
시아누쿠빌의 140개 카지노가 하나 둘씩 문을 닫았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조직원들이 체포되기 시작했어요. 홍콩에서 3명, 싱가포르에서 7명, 두바이에서 12명 국제 공조수사망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타격이 캄보디아 정권을 덮쳤습니다. 저는 다시 푸놈으로 날아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공항은 텅 비어 있었어요. 항공편이 대부분 취소됐기 때문이죠. 채아가 저를 마중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박사님, 정부 청사가 난리입니다. 훈마네트가 미친 듯이 중국 대사관으로 뛰어갔어요. 중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한국과 미국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빌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반응은요? 채아가 쓰음을 지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개입한 사안입니다. 우리도 도울 수 없습니다. 이게 중국의 답이었어요. 미국의 제재라는 말에 중국차 등을 돌린 겁니다. 저는 푸원펜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거리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중앙광장에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훈마네트 퇴진 범죄 정권 물러나라. 한국에 사과하라. 구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한국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들을 배신하고 범죄 조직과 결탁한 정권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채아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중앙은행 금고가 바닥났습니다. ODA가 끊기고 관광이 멈추고 이제 태자그룹의 검은 돈까지 증발했어요. 더 이상 버틸 방법이 없습니다. 군대는 어떻습니까? 월급이 3개월째 밀렸습니다. 병사들이 총을 버리고 탈영하고 있어요. 경찰도 출근을 거부합니다. 정부 청사 앞으로 갔습니다. 더 이상 경비병이 없었어요. 관료들이 짐을 싸서 빠져나가고 있었죠. 어떤 이는 가족을 데리고 어떤 이는 서류 가방을 들고 황급히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한 전직 관료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외국 기자님, 이걸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한국을 건드려선 안 됐습니다. 아시아의 거인을 깨워선 안 됐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지난 한 달을 돌이켜봤습니다. 한국은 3단계로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1단계 ODA 중단으로 금융마비, 2단계 관광 차단으로 실물 경제 붕괴, 3단계 국제사법공조로 범죄 조직화, 특히 3단계가 결정타였어요. 한국은 자국민을 구출하면서 동시에 태자그룹의 증거를 확보했고 그걸 미국과 영국에 넘겼습니다. 이들 국가가 동시에 움직이면서 태자그룹은 48시간 만에 붕괴했죠. 캄보디아 훈마네트 정권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돈도 군대도 동맹국도 심지어 자국민의 지지까지요. 그 거대하던 범죄 제국은 한국의 국민 한 사람을 건드린 대가로 먼지처럼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캄보디아 사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이것을 한국형 국민보호 모델이라는 새로운 국제관계의 기준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구출작전 일주일 뒤 저는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금융가 전체가 한국 이야기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25년간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저를 붙잡고 물어댔죠. 데이비드 자네가 직접 목격한 한국은 정말 저런 나라였나? 국민 한 사람을 위해 한국가를 통째로 무너뜨린다는 게 가능한 일이었어. 저는 그들에게 제가 본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4억 원의 ODA를 단칼에 끊어버린 것, 관광을 차단해서 실물 경제를 질식시킨 것, 그리고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범죄 조직을 48시간 만에 붕괴시킨 것까지 말이죠.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서 세계 각국 언론의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제 컴퓨터 화면에는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기사들이 가득했어요. 태국 방콕 포스트의 일면 머리 기사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진정한 리더가 무엇인지 행동으로 증명했다. KGB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패한 정권을 향한 아시아의 경고였으며 우리는 한국과 함께 그 경고를 날린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베트남 언론의 사설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GDP로 국가를 평가했고 군사력으로 국격을 가음했다.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다. 국민을 지키는 의지, 한 사람의 눈물에 응답하는 결단력, 그것이 진정한 국격이다. 동남아시아는 이제 새로운 스승을 얻었다.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다. 나는 그날 밤 긴 시간을 들여 기고문을 작성했다. 한국의 캄보디아 작전, 21세기 국가 권력의 재정이라는 제목으로. 나는 25년간 런던 금융가에서 국가의 힘을 숫자로만 계산하며 살았다. GDP 성장률, 국방비 지출, 무역 수지, 신용 등급, 그것이 국가를 평가하는 공식이었고 나는 그 공식을 의심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2025년 가을, 나는 그 모든 공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다. 한국이 보여준 힘은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자국민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결의에서 나오는 어떤 경제 지표로도 설명할 수 없는 힘이었다. 일주일 뒤 인천공항에서 벌어진 장면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다. 나는 런던 사무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이준영이 공항 게이트를 나왔다. 그의 아버지가 달려와 아들을 안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붙잡고 한참 울었다. 아들아, 우리 아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고 주변 사람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기자회견장이 마련됐다. 이준영이 마이크 앞에 섰을 때 그의 눈은 아직도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청년입니다. 특별한 능력도 없고 중요한 인물도 아니에요. 그냥 취업 사기에 걸린 어리석은 22살 대학생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런 저 하나를, 보잘것없는 저 하나를 구하기 위해 제조국 대한민국이 세계를 움직였다. 한 나라의 경제를 무너뜨렸고 범죄 제국을 제거했으며 전 세계 강대국들을 하나로 모았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저를 집으로 데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나는 그 장면을 보며 25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냉정함이 생명인 금융분석가가 컴퓨터 화면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며칠 뒤 나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창밖으로 템즈강이 유유히 흘러갔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캄보디아 사태 최종 분석, 새로운 국가 권력의 탄생. 한국이 보여준 힘은 어떤 지표로도 측정할 수 없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한 나라를 무릎 꿇렸고 군대를 보내지 않고 범죄 조직을 제거했으며 외교적 협상 없이 국제사회 전체를 움직였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답은 간단했다. 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의 가치만을 추구했다. 국민이었다. 국민 한 사람이 곧 국가이며 그 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 곧 국익이라는 철학이었다. 진정한 국격이란 무엇인가? 나는 이제 안다. 그것은 GDP 순위가 아니다. 군사력 랭킹도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눈물에 국가 전체가 세계를 동원해서라도 응답하는 것이다. 나는 오늘 21세기 새로운 리더 국가의 탄생을 목격했다.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다. 나는 보고서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런던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내 가슴속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나는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다. 나는 영국인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하며 살아왔지만 오늘 인생에서 처음으로 다른 나라 국민이 진심으로 부러웠다. 한국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 나는 안다. 여러분, 이번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나라가 자국민 한 사람을 위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진정한 국격이 무엇인지, 국민을 지키는 나라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목격했죠. 오늘 이야기가 가슴 깊이 와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댓글로 느낀 감동을 나누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 더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